지방 전무대 나온 년이 어디서 부정타게 우리 서울대 손자방을 들락거려? 70인분의 명절 음식을 혼자 차리며 지방대 나온 못 배운 애라며 뺨까지 맞았습니다. 내 이름도 잃어버린 채 3년을 죽은 듯 살았죠. 하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이 앞치마 속에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벌벌 떠는 전설적인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금쪽 같은 손자가 망가지기 시작한 날 3년 동안 멈췄던 제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은 항상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들고 기름이 손등에 튀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적어도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는 70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모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전, 나물, 탕, 적, 과일, 떡, 포, 식혜. 품목만 14가지. 인원은 70명. 저 혼자서 손을 움직이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을 한 판 굽는데 7분. 15종류의 전을 70인분으로 나누면 아니, 그냥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지고 어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계속 부엌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이 필요할 때만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 어른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조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댁의 자랑. 그 집에서 늘 천재라고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이 애가 올해 수능 보잖아요. 시어머니가 주위 친척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가래야.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서울대. 친척 어른들이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조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저 며느리는 어디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디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요.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래요? 요즘 그런 집안도 있나요? 일을 어째 서울대 들어오는 조카 공부에 부정이라도 타면 어떡해? 말들이 가볍게, 아주 가볍게 오갔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우리 민호 공부하는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어? 너같이 못 배운 애가 괜히 기운이라도 빼앗으면 안 되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요.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름이 튀는 냄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 도대체 왜? 제가 대치동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아이들의 합격 문자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만 보였습니다. 등급, 점수, 순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같이 있어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믿고 싶었던 거겠지만요. 결혼 후 시댁에서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답게 살 것. 남편은 처음에는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막아주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좀 맞춰줘. 얼마나 힘든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춰줬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녁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조카 방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핸드폰 불빛 같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도 다 틀렸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닐까요?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질문이 너무 낯익어서. 저도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자기가 멍청하다고 믿도록 설계된 수업을 받은 아이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그 패턴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 너머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치마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의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늘 보여왔습니다. 그게 제 문제라면 문제고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충동.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그걸 풀어내고 싶은 마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야 합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방 전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테나. 수능 만점자를 수십 명 배출한 대치동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 지금은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그 이름은 아직 제 안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 방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때문에 펜을 다시 잡고 싶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절에 소란이 가라앉고 친척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며칠째 전화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마루에서.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닫으려 했습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나왔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놓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호 성적이 나왔나 봐. 저는 밥을 씹으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등급이던 애가 국어가 4등급이야. 4등급.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경계 어딘가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이 문제겠지. 아니면 애가 해이해진 거겠지. 저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속으로 생각이 번졌습니다. 명절 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 달콤하게 아이를 감싸던 그 목소리.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 4등급은 단순한 성적 하락이 아닙니다. 국어 1등급이던 아이가 한 번에 4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건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사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조카가 좀 위기예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없겠어요?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목소리를 쓰는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 후 그 사람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방 쪽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산하게 뛰어나가는 소리, 신발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저는 자연스럽게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한 게 아니라 아예 굽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하, 뭐 제자를 위한 거니까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거실에서 차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찻잔을 꺼냈습니다. 명절에도 꺼내지 않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저희 민호가 원래는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걱정 마세요. 제가 봐왔던 아이들 중에 못 살린 경우가 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확신의 참말이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못 살린 경우가 없다는 말. 그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학생 얼굴도 보기 전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면 정말 위험한 사람. 저는 복도에서 슬며시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손은 다릅니다. 뭔가 흔적이 있습니다. 글씨를 많이 쓴 사람, 칠판을 많이 지운 사람. 그 손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커리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스카이 합격생을 지난 10년간 몇 명이나 배출하셨다고요? 하하, 세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제 학생 중에 수능 만점자도 있고 서울대 의대도 여럿 있고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능 만점자, 서울대 의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압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학생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쪽을 봤습니다. 그 눈에 날이 섰습니다. 설아야, 왜 거기 서 있어? 저는 걸레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하다가 목이 말라서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걸레를 든 여자. 그 시선이 아주 짧게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관심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물 마셨으면 들어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능 만점자, 서울대 의대, 대치동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거의 다 압니다. 직접 만났거나 들었거나 경쟁했거나 그 남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조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등급이던 아이. 제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닐까요? 라고 묻던 아이. 저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집을 닫고 비싼 간식을 사다 놓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렸습니다. 강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조카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웃음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매번 웃음소리가 강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먼저 냉장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숙모.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요즘 왜 이런 것 같아요?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오래. 그 선생님이랑 한지 얼마나 됐어? 1달 됐어요. 1달 동안 혼자서 푼 문제가 몇 개야? 아이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답이 보였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힘을 빼앗는 것. 그게 그 유형의 방식입니다. 아이가 선생 없이는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숙모, 저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보는 사람, 아니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아이를 봤습니다. 수능까지 몇 달 남았어? 5달이요. 그럼 아직 충분해. 아이 눈에 잠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울 것 같기도 하고 웃을 것 같기도 한 그 얼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요? 아, 그게 필요해요? 얼마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면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있어. 응, 한 달에 500이야. 500. 한 달에 500만 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일반적인 고액 과외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특별관리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쌀수록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서울대 가면 그게 어딨냐. 그냥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빨래 더미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깨끗한 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수업 방식,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못 배운 며느리, 지방 전문대 출신,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람. 그런데 5달, 아직 5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 수업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봤습니다. 대치동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이름도, 명함도, 자존심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밤은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뭔가를 분석하고 싶은 손, 문제를 풀고 싶은 손, 아이한테 뭔가를 쥐어주고 싶은 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오래.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서랍 속 볼펜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잡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그 감촉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치동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때는 새벽 2시에 누우면 새벽 2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머리를 끄지 않으면 쉬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릇이 오늘 밤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3시 반쯤 됐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복도를 걷는 소리.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호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얼마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에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작게 내뱉는 한숨 소리. 저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집 안은 온도가 달랐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문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겨지는 소리,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2번.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모의고사 답안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굳었습니다. 숙모, 왜요? 잠 못 자? 그냥 공부하려고요. 저는 그 구겨진 답안지를 봤습니다. 그거 봐도 돼? 아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국어 시험지였습니다. 오답이 12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훑었습니다. 오답의 위치, 번호, 문제 유형 보였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들이 다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추론 문제, 빈칸 추론, 표현의 적절성, 모두 다 혼자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정보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맞은 문제들, 전부 단순 사실 확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내려놨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민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가 펼쳐져 있었는데 계획은 빼곡한데 실천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민호가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요. 일단 선택지를 다 지문이랑 대조해서 지문을 먼저 읽어? 아니요, 선택지 먼저요. 왜? 선생님이 그게 빠르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 먼저 읽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든 아이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는 지문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선택지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문제 다시 풀어봐. 이번엔 선택지 덮고 지문만 읽어.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소리내어 말해봐.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요. 오늘은 시간 재지 마. 그냥 해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험지를 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민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단락이 넘어가면서 아이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이게 앞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아이 스스로 연결고리를 찾는 그 순간. 그게 공부입니다. 누가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결하는 것. 민호가 선택지를 펼쳤습니다. 혼자 골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았어요? 응. 왜 맞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내가 생각했으니까. 민호가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내일 밤에도 잠 못 자면 나와.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숙모, 이거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멈췄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에 오면 안 된다는 걸. 말 안 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발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보다 덜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달 만에 잠이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이번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 저는 민호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앞에 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가르치지 않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두는 게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호가 혼자 문제를 5개 연속으로 맞췄습니다. 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 나 할 수 있구나. 그 순간의 눈빛.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선생님이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이 돌아가고 난 후에 민호가 제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표정.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왜? 민호가 주변을 한번 보더니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상한 말 했어요. 어떤 말? 저한테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고. 자기 방법 아니면 다 틀렸다고. 그리고 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요즘 뭔가 혼자 하려는 것 같다고. 그거 나쁜 버릇이라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혼자 하려는 게 나쁜 버릇. 그 말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의존심을 유지하는 방법.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 할 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 말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게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숙모, 그 선생님 이상한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느낌이 사실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나랑 새벽에 하는 거 계속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름을 알면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면 흔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썼습니다. 민호의 현재 상태, 국어 현재 등급, 오답 유형, 수능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새벽마다 함께한 일주일의 기록.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감각, 분석하는 감각. 3년 만이었습니다. 한 장이 빽빽하게 찼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이건 입시 전략서가 아닙니다. 그냥 메모입니다. 그냥 기록입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2번째 장이 시작됐습니다. 부족한 것, 빠른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것, 올리기 어려운 것, 전략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 수능은 모든 걸 잘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포기할 것과 지킬 것을 아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2번째 장이 찼습니다. 3번째 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직 이걸 좋아하는구나. 번아웃이 와서 모든 게 싫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민호를 보면 사람이 보였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3장의 종이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음 날도 새벽 3시 반, 민호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5달. 아직 5달입니다. 무너진 게 5달이 아닙니다. 무너진 건 고작 1달입니다. 1달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 것. 그걸 되돌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한 상태에서 돌아온 아이들. 민호는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충혈이 조금 덜했습니다. 왔어요? 응.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벽 집안의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르게 이 집 어느 방에서 저는 3년 만에 다시 선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결하고 혼자 답을 찾아내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것, 그게 제가 좋아했던 일이었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그날도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민호 방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시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대치동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날 전날 밤은 꼭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민호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켜지면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민호 방 앞에 서 있는 저를. 처음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 느림이 더 무거웠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짓말하지 마. 부엌은 저쪽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민호 방 문을 봤습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지. 어머니. 아니야. 공부하는 애 방 앞에 새벽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 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호를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야, 방에 있어.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 거야? 아니면 걔가 불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결과가 같을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서 있었잖아. 문 앞이었어요. 문 앞이면 다야? 공부하는 애 방에 내가 왜 새벽에 거기 있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복도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내 와이프가 민호 방 앞에 새벽에 서 있었어. 왜 거기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남편이 말했습니다. 설아야, 왜 거기 있었어? 아내한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왜 민호 방 앞에서 준영 씨,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에서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유독 그 말이 깊이 박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내가 그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믿어도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또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올라왔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찰싹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감히 부정을 타게. 공부하는 애 방 앞에서 기운을 빼앗아. 못 배운 것들은 이래서. 말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그 온도만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것은 그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딱 그 한마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하필 새벽에 거기 있었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어머니가 오해하실 만하잖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이 빨갰습니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온도를 한참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명확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뺨을 맞고 명확해졌다는 게. 하지만 그랬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던 것들이 그 순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계속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 작아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손이 말해줬습니다. 더 작아질 거라고, 끝이 없다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에서 손을 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올해 3년 전에 대치동을 떠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지쳐서 내린 선택이었지만 선택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지만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제 선택입니다. 이 가짜 연극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수능까지 5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호, 그 아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 사람, 시어머니는 곧 큰 돈을 더 내려 할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유형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다음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 끝이 어딘지 저는 압니다. 침대 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동안 적은 것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호의 상태, 오답 패턴,
남은 기간, 그리고 새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것들, 수업 방식의 문제점, 아이한테 한 말들, 적으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느낌이 언어가 됐습니다. 언어가 되면 증거가 됩니다. 새벽 4시가 지났습니다. 종이가 한 장 더 찼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뺨을 다시 만졌습니다. 열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쉽게 올라올 겁니다. 그 손이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것, 제가 가진 것들을 다시 꺼내겠다는 것, 이름을, 능력을, 연결을. 3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뺨 위에 남은 이 자국이 말해줬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종이들을 다시 접었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 아직 살아있을 연락처, 최도준. 대한민국에서 교육으로 가장 큰 재단을 만든 사람. 제가 그의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낸 해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평생 은인이라고. 저는 그 말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연락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민호입니다. 오늘도 새벽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일 밤 아이가 불을 켜면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뺨이 아프든 말든 이 집에서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뺨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뺨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연극의 끝을 제가 쓰겠습니다. 막이 내려올 때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제가 정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뺨의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결심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귀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집 일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들으면서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주 목요일 무언가를 듣게 됐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옆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프로그램이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거. 저는 걸레질 속도를 늦췄습니다. 아, 네. 그게 얼마라고 하셨죠? 10달이요? 그러면 총액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믿어야죠. 선생님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투자건은요? 선생님 재단에 넣으면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투자, 재단.
저는 걸레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아, 연 20%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가문 비상금이 있거든요. 10억 정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0억? 저는 복도에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과외비월 500, 특별 프로그램 10달, 그리고 이제 투자, 재단, 연 20% 수익 보장. 이 구조를 저는 압니다. 교육을 미끼로 씁니다. 처음엔 아이를 잘 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신뢰를 삽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돈 얘기를 꺼냅니다.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면 속이는 사람.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재단의 실체,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선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가방이 현관에 잠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가지러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것처럼 가방 옆에 명함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속이 보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고 조리대를 닦으면서 그 이름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 강의 홍보 글 하나. 저는 더 들어갔습니다. 이름과 함께 단어들을 바꿔가며 쳤습니다. 입시, 컨설팅, 교육재단, 투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분 있나요? 글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잘 봐줬고, 부모의 신뢰를 얻었고, 재단 투자를 권유했고,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희도 당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상했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일주일에 3번 오고 있습니다. 민호와 웃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10억을 내놓으려 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 증거를 모으는 것, 민호 공부를 계속 잡아주는 것, 혼자 할 수 없는 것, 10억을 막는 것, 이 사람의 실체를 드러낼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 저한테는 이 집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입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입니다.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3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 최도준. 저장된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아직 기억하실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안부 인사 없이 이사장님, 저 한설아입니다. 연락이 가능하시면 답 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송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분도 바쁜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지. 그런데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진동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설아 선생님, 이 번호 아직 있었군요. 기다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내일 당장 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2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기다렸다는 게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코트를 꺼냈습니다. 대치동 시절에 입던 것이었습니다.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인지 잠깐 멍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최도준 이사장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아니요. 오신 것만으로 됐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척 빙빙 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명함에서 본 소속을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10억을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겠지만, 아니요.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저도 들어봤습니다. 교육계에서 2번 문제가 된 이름입니다. 매번 잠깐 잠적했다가 이름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역시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 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돌아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지고 나서 대치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진짜들이 빠져나가고 저 같은 사기꾼들이 채웁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치동을 떠난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아이가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호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보인다는 것을, 아직 보인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 아이가 먼저입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 거는 제가 돕겠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큰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 어떤 포럼이요? 상위 0.1% 입시 포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기꾼이 올 겁니다. 자기 재단을 홍보하러.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포럼, 다음 달,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공부, 증거의 정리, 그리고 10억이 넘어가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3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코트가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광화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뭐 할 거냐고. 저는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둘러야 했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아직은 유리합니다. 아무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무도 제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모르는 것. 카드를 쥔 사람이 먼저 내밀면 지는 겁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포럼 날짜, 이사장의 말,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터널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터널이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다음 달 포럼,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포럼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3주를 2개로 나눴습니다. 낮과 밤, 낮에는 여전히 며느리였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는 달랐습니다. 민호방에서 새벽을 보냈습니다. 침대 밑 종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지금 제 무기였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그 꺼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틀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틀린 이유를 스스로 찾으려 했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그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되찾는 것. 그게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10억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선생과 계속 통화를 하셨습니다. 투자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장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럼 전에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이사장의 답이 왔습니다. 포럼 날까지만 잡아달라고. 그날 한 번에 끝낸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주변을 자연스럽게 맴돌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들릴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투자 금액, 날짜, 계좌 이야기가 나오면 메모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드시다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음 주 금요일에 행사 가야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떤 행사요? 교육 포럼이야. 선생님이 초대해 주셨어. 거기 대단한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그 포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포럼에 오신다는 것. 그 선생이 시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것.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인맥이지 인맥. 거기 교육계 큰 사람들 다 온다잖아. 민호 서울대 보내려면 이런 자리도 필요한 거야.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포럼에 시어머니도 오신다. 그 선생도 온다. 그리고 저도 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숨을 조용히 골랐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변수가 생겼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한자리에서 끝납니다. 포럼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대치동 시절 옷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들. 정장이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잘 접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낯익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가 낯선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를 오래 봤습니다. 3년 동안 숨겨뒀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럼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호가 새벽에 불을 켰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잠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혼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숙모, 저 요즘 혼자서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할 때는 모르겠는데 혼자 하면 되는 게 늘었어요.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런 거예요? 혼자 하면 되는 게 느는 게.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응, 그게 원래 이런 거야. 민호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숙모는 공부를 좋아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지 않았습니다. 좋아했어. 지금은요? 지금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일 포럼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아이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포럼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들뜨셔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셨습니다. 나 오늘 늦을 수 있어. 저녁은 알아서 해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남편도 출근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장롱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입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대치동 시절에 항상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설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테나였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바꿔 신었습니다. 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는 높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포럼 장소는 강남 한복판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이 미리 제 이름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대치동 큰 행사들에서 맡던 그 공기.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부 인사, 대형 학원 원장들,
재단 이사들,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선생과 함께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안내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분 모시고 왔다고요. 이분이 여기 발표자이신데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없으세요. 그 선생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온 건데요. 담당자 불러주시겠어요?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입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실 때의 그 들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봤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만든 상황이라는 것, 그걸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홀 안은 이미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최도준 이사장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장이 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90도로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재단의 이사장이 한 여자 앞에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아테나 선생님, 그 이름이 홀 안에 울렸습니다.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테나, 3년 동안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생활 속에서,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몸을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테나가 누구냐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색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얼굴들.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아테나 선생님이 맞습니까? 저 예전에 한 번 뵌 적 있는데 또 한 분이 왔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홀 안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경호원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입장을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 저 앞에 90도로 인사한 이사장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저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놀란 척도, 미안한 척도 그냥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이 눈으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선생이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발표가 3개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선생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순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홀 안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이 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앞줄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입구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거기 계셨습니다. 경호원 옆에서 입장하지 못한 채로 그 선생은 시어머니 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이었습니다. 뺨을 때린 손, 못 배웠다던 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던 말, 그 말들이 오늘 이 홀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 홀 안에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름을 되찾고, 앞줄에 앉아서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 안이 가득 찼습니다. 300명은 좋게 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대형 학원 원장, 입시 컨설턴트, 재단 이사들, 이 나라 교육판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입시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게 익숙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틈에 입장을 하셨는지 아는 얼굴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앞에 앉은 사람 아세요? 저게 우리 며느린데.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료는 다 넣어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이사장이 준비한 것과 제가 모은 것,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사장 측에서 확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력 위조, 전과 기록,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한 이력,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제가 모은 것들, 수업 방식의 문제점, 아이를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 투자를 유도하는 패턴, 직접 들은 통화 내용,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수능 만점자를 수십 명 배출하셨고 업계를 떠나 계셨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테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을 한번 봤습니다. 60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 선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봐온 것들,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메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맞습니다. 이게 제 자리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요즘 교육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사장이 준비한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접근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 패턴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홀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사장이 준비한 두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었습니다. 뒤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학력 위조입니다. 이분의 학력은 공개된 것과 다릅니다. 졸업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이름을 바꾼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개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피해 가정이 6군데입니다. 피해액은 총 40억이 넘습니다. 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가정이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의 과외비, 10달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10억 규모의 재단 투자 권유. 뒤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맡기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학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교육자는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떴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록이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게 번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선생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사장 측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사장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에 이미 자료 넘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분들 보시는 앞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선생이 입을 닫았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아까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설아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 난 거야? 포럼이에요. 포럼이라고? 거기 내가 왜 있어? 초대받았으니까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사기꾼이었어? 10억을.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넘어간 돈은 없어요. 오늘 막은 겁니다.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설아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말했으면 들으셨을까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홀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장 측 사람들이 그 선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강남 거리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이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목소리에 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설아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야?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야? 네. 10억이 날아갈 뻔한 거야? 네. 시어머니 눈에 뭔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또 열었습니다. 아테나가 너야? 그 아테나가 진짜 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홀 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 의자를 잡으셨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그걸 숨겼어? 저는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숨겼냐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년이나. 3년 동안 저는 못 배운 며느리였습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조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뺨을 때렸을 때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홀 안가까이 있던 몇몇 분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학벌이라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이, 당신이 판단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왔습니다. 설아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 눈도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맞던 날, 어머니 편에 서던 얼굴,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하던 얼굴,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말만 들었고 너한테 너무 많이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하지만 지금 이 말이 어딘가 늦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맞을 때 와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순간에라도 3년이 지난 후에 오는 미안함은 미안함이 맞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준영 씨, 응, 지금은 어머니 옆에 계세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선생은요, 연행됐습니다. 기다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 관한 것은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후로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모르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말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민호 수능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웃으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홀 안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드러난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이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누가 쌓느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민호, 오늘 밤 아이한테 수능 준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것들, 포기할 것과 지킬 것, 그게 지금 제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갑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힐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걸. 포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각종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인터뷰 요청만 12개라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저를 봤습니다. 숙모. 응. 포럼 얘기 들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한테? 아니요. 검색하다가 나왔어요. 숙모 이름이 기사에 나왔어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놀랐어? 많이요. 민호가 물컵을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숙모가 아테나예요? 응.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봤어. 처음 시험지 펼쳤을 때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때가 아니었어. 지금은요? 저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수능? 민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긴장이 빠진 웃음. 맞다. 남은 거 정리하자. 앉아.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 넣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능까지 딱 2달이야.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나눠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어는 이제 흐름을 잡는 힘이 생겼어. 그거 계속 유지하면 돼. 매일 한 지문씩 혼자 읽고 혼자 풀어. 시간 재지 말고. 수학은요? 수학은 틀리는 유형이 딱 2개야. 그것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이미 할 수 있어. 아이가 받아 적었습니다. 영어는 건드리지 마. 지금 수준에서 더 올리려다가 무너지면 안 돼. 지키는 게 목표야. 그럼 탐구는요? 탐구는 올릴 수 있어. 시간이 얼마 없지만 탐구는 단기간에 된다. 이건 내가 따로 봐줄게.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숙모, 나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엌에서였습니다. 아이 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응,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숙모가 보장해요? 내가 틀린 적 없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계획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됩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있는 부엌에 혼자 들어오신 게 저는 하던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서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네. 그날 내가 뺨을.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을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이분 말에 네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분 손이 올라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잘못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3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를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남편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민호는 독서실에 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포럼 날에도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이 집 틀 안에 가둔 것 같아. 어머니 말만 들었고 내 편을 못 들어줬고 뺨 맞는 날도 내가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서웠어. 어머니한테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녹지 않는 것들이. 준영 씨, 응, 저 잠깐 나가서 살려고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단어, 오래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요. 이 집 안에서는 생각이 안 돼요. 3년 동안 너무 많은 게 쌓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 갈 건데? 이사장님이 재단 숙소 쓰라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민호 수능 끝나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수능 끝날 때까지는 있겠다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설아야. 응, 너 참 대단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능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2번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다 아는 거야.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2달 동안 내가 한 것들, 그게 다 들어가 있어. 시험지 펼치는 순간 그게 나와. 믿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숙모. 응. 고마워요. 저는 잠깐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능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나중에 했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이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오후 늦게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다 썼어요. 응. 국어 흐름 잡혔어요. 수학은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많진 않아요. 탐구는 잘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오늘 밥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숙소에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나온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오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숙모. 응. 서울대 붙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잘했어. 아이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아이가 해냈다는 것이 그게 좋았습니다. 여전히 그날 오후 이사장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민호 수능이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재단 일 맡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요.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곳.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남편은 사인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원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로 산 3년. 앞치마를 두른 3년. 이름을 숨긴 3년.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3년이 없었다면 민호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새벽들이 없었다면 제가 아직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번아웃이 와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차가운 복도, 구겨진 시험지, 그 아이의 눈빛, 거기서 찾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단이었습니다. 이사장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3년 전 대치동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가는 길보다 모르지만 걷는 길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아테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래 숨겨뒀지만 사라지지 않은 이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는 벗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로 제 길을 걷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